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지난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양반 마을에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웅장한 대갓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어 칭송이 자자한 이 대감의 집이었는데,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느티나무 잎을 우수수 떨어뜨리면 그 낙엽 구르는 소리가 마치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고즈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면 집안 곳곳에서는 저녁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고 대감마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 자란 돌석이라는 몸종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비록 신부는 천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였으나 그 심성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우직하기가 황소와 같았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며, 주인 집 식구들의 안위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돌석은 자신과 나이가 같은 주인집 아들 도령을 친형제처럼 따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도령이 글을 읽을 때면 문 밖에서 귀동냥으로 함께 배우고, 도령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은 심성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아이로 글 공부보다는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런 아들을 엄하게 꾸짖곤 했지만, 도령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령에게 돌석은 유일한 말벗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돌석은 도령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면 몰래 개울가로 데려가 물수제비를 뜨게 하거나 산딸기를 따다 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두 소녀는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며 자라났고, 그 우정은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둘만의 소중한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이 대감댁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힘께나 쓴다며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왈패가 하나 있었는데, 그자가 장터에서 돌아오던 도령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피했을 도령이었지만, 그날따라 왈패가 집안 어른들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자 참지 못하고 그만 왈패를 밀치고 말았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왈패는 뒤로 넘어지며 모난 돌부리에 머리를 씻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왈패가 움직이지 않자 덜컥 겁이 난 도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으로 도망쳐 왔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도령을 발견한 것은 마당을 쓸던 돌석이었습니다. 도령은 돌석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돌석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관아에 끌려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린 도령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고 있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집안에 숙부가 들어왔습니다. 숙부는 대감마님의 이복동생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에는 칼을 품고 호시탐탐 집안의 재산과 실권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숙부는 도령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흙투성이가 된 신발, 그리고 두 아이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숙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엄숙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도령을 다그쳐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살인이라니 네가 기어이 이 집안을 멸문지화의 위기로 몰아넣는구나. 형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고 관아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처럼 몰락할 것이다. 숙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도령의 가슴에 꽂혔고 도령은 절망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숙부는 겁에 질린 도령과 돌석을 번갈아 보며 교활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수한다면 도령은 무사할 수 있고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게다. 숙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돌석에게 머물렀습니다. 돌석은 그 눈빛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돌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이자 도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잔인한 유혹이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떨고 있는 도령을 보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 아니 형제와도 같은 도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하나쯤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꿇고 숙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왈패놈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밀쳤다고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도령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로 해주십시오. 돌석의 결연한 목소리에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렸습니다. 안 돼. 돌석아, 네가 왜 내 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도령은 울부짖으며 돌석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숙부는 냉정하게 도령을 떼어놓았습니다. 도령, 정신 차리십시오. 돌석이의 충심을 헛되이 할 셈입니까? 돌석이 희생하면 훗날 기회를 보아 구명할 수 있지만 도령이 잡혀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숙부의 감언이설에 도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옷 몇 가지와 도령이 예전에 선물로 준달고 다른 붓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돌석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의 기둥과 문살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마당에 대나무 숲이 서거기는 소리가 마치 돌석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두려움보다는 남겨질 도령에 대한 걱정과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서글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꾹 참고 내일 있을 일을 대비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가운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돌석은 제 발로 걸어나가 포승줄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법 없이도 살착한 돌석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돌석이가 그럴 리가 없어.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이가 어찌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돌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돌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돌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붉은 포승줄이 돌석의 가녀린 몸을 옥죄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도령이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가 그랬소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뒤에서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숙부의 손길과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에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멀어지는 돌석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돌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꼭 너를 살려내마. 부디 살아서만 있어 다오. 도령의 간절한 외침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숙부는 대문 앞까지 나와 돌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골칫거리를 해결했다는 듯한 안도감과 야비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부는 돌석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돌석이 마을 어귀를 돌아나가는 순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놈이 제법 쓸만하구나. 덕분에 내 앞길이 한결 수월해지겠어. 숙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뒷짐을 지고 유유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 하나가 숙부의 발자국 위를 덮으며 쓸쓸하게 굴러갔습니다. 돌석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정들었던 마을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논두렁길, 여름이면 멱을 감던 개울가, 동네 어귀의 선앙당 고목나무가 하나둘씩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돌석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에 채는 돌부리가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육체의 고통보다 도령을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자백을 한 상태였고 숙부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돌석은 머나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향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며칠을 걸어야 했고 돌석의 신발은 다해져 발가락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낯선 주막의 헛간이나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고 배고픔과 추위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고향에 두고 온 도령과 집 생각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큰 강이 흐르는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르는 귀향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짙은 물 한 개가 피어올라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고 앙상한 갈대들이 바람에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이 강물에 흔들리고 있었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뱃사공이 묵묵히 노를 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졸은 돌석을 뱃사공에게 인계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을 강 건너 관아까지만 데려다 주게.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돌석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기우뚱거리자 돌석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돌석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며 살갗을 애는 듯했습니다. 나루터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강물은 검푸른 빛을 띠며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탄 낡은 나룻배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강가에서 멀어졌고 육지에 남은 포졸의 모습도 금세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과 돌석을 이어주는 것은 발밑에서 흔들리는 나무배 한 척과 묵묵히 노를 젓고 있는 늙은 뱃사공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뱃전, 웅크리고 앉아 멀어지는 고향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뿌연 물안개와 검게 흐르는 강물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려왔습니다. 뱃사공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오랜 세월 강바람을 맞아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노를 저을 때마다 강물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한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뱃사공이 쓴 낡은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무심한 듯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깊고 그윽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뱃사공에게 말을 걸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강한 가운데 이르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이라 하늘과 강의 경계조차 알 수 없었고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돌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몸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귀양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혹독할지, 과연 살아서 다시 도령님을 뵐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돌석은 품속에 간직해온 도령이 주었던 붓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오히려 슬픔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곧 규칙적으로 들리던 노젓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배가 강물 위에서 출렁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뱃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배 위에 올려놓고 삿갓을 천천히 벗으며 돌석을 응시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연민과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뱃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적막한 강위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물살이 배를 때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뱃사공이 돌석을 향해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석이라 했느냐? 고개를 들거라. 돌석은 낯선 뱃사공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포졸이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뱃사공은 돌석의 놀란 표정을 보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늙은이일 뿐이지. 뱃사공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돌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뱃사공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뱃사공은 품속 깊은 곳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기름 먹인 종이로 꼼꼼하게 쌓여있는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뱃사공은 그 꾸러미를 돌석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아주 귀한 분께서 내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물건이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꾸러미에서는 은은한 묵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은 돌석이 아주 잘 아는 매일 아침 도령의 방을 청소할 때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도령님이 보내신 것일까? 아니면 대감마님께서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뱃사공은 다시 노를 잡으며 강 건너편을 응시했습니다.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하거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 아니니라. 뱃사공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돌석은 서둘러 기름 종이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하얀 한지 한 장과 작은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길로 한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힘있는 필체로 쓰인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대감마님의 필체였습니다. 돌석은 숨을 멈추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석아, 내 비록 몸이 쇠하여 방 안에 누워 있으나 집안 돌아가는 꼴을 모르지 않는다. 네가 도령을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내 충심이 갸륵하고 고마우나 내 어찌 죄 없는 너를 사지로 몰아넣겠느냐. 돌석은 편지를 읽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돌석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도, 이 모든 일이 숙부의 계략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석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너를 귀양 보내는 척하는 것은 숙부의 눈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 배를 젓는 사공은 내 오랜 벗이니 믿어도 좋다. 강을 건너면 그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기다리거라. 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너를 다시 부를 터이니.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은 돌석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자신이 실은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강바람이 이제는 대감마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뱃사공은 우는 돌석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며칠 전 밤에 몰래 사람을 보내 나를 찾으셨다. 자네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말씀과 함께 말이다. 뱃사공의 목소리에는 대감마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내 평생 강물을 저으며 수많은 사람을 태워 날랐지만 자네처럼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이 아끼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그러니 눈물을 거두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뱃사공의 위로에 돌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의 노젓는 손놀림이 한결 경쾌해진 듯했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었지만 돌석에게는 그 안개가 더 이상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도령이 준 북과 대감마님의 편지. 이 두 가지가 돌석의 가슴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돌석은 강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검푸르던 강물이 안개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돌석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뱃사공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건너 숲속에 내가 지내는 작은 오두막이 있다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지. 그곳에 가면 아무도 자네를 찾지 못할 걸세. 거기서 겨울을 나며 때를 기다리면 되네. 뱃사공의 설명에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귀양지가 아닌 뱃사공의 오두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석은 뱃사공의 등 뒤로 보이는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배는 서서히 강 건너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희미하게 육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이 보였고 그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능숙한 솜씨로 배를 강가에 댔습니다. 다 왔다. 이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된다. 뱃사공이 먼저 내려 배를 묶고 돌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석은 뱃사공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뱃사공이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은 푹신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숲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자신이 건너온 강 건너편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에 두고 온 도령과 대감마님,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숙부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릿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걷는 동안 뱃사공은 돌석에게 숲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일러주었습니다. 겨울 숲은 춥고 배고픈 곳이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지. 나무를 해다 불을 피우고 부리를 캐먹으며 버티면 된다. 내 자네에게 숲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마. 돌석은 뱃사공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층이를 도맡아 했던 돌석에게 육체적인 노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떳떳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이르자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어진 허름한 집이었지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우리 집일세. 뱃사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두막을 보는 순간 돌석은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쫓길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돌석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감마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시래기와 옥수수가 걸려 있어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뱃사공이 방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방 안은 좁지만 아늑했고 화로에는 불씨가 살아있어 훈훈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게. 뱃사공이 돌석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돌석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기운이 얼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돌석은 아랫목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뱃사공은 부엌으로 나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돌석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할 테니 어서 들게. 뱃사공의 말에 돌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구수한 된장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뱃사공의 정성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돌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밥심으로 버텨내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식사를 마친 후 뱃사공은 돌석에게 대감마님의 편지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왈패놈 죽지 않았을 수도 있네. 뱃사공의 충격적인 말에 돌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숨을 쉬지 않았다고. 돌석이 말끝을 흐리자 뱃사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부라는 사람이 의원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죽은 척 꾸몄을 가능성이 크네. 대감마님께서 그 점을 의심하고 몰래 조사를 하고 계시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돌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왈패가 살아있다면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고 도령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자 돌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속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며 대감마님의 깊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뱃사공을 도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겠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도령과 대감마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 강해지겠다고.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숲속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강 건너 숲속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지만 뱃사공 어르신의 든든한 코골이 소리가 묘하게도 마음을 놓게 해주었습니다. 돌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뱃사공을 도와 장작을 패거나 숲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이 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갔지만 돌석은 그 아픔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장작을 패며 내리치는 도끼질 한 번마다 억울함과 그리움을 실어 보냈고 땀을 흘리고 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로 앞에 앉아 불을 쬐던 돌석은 품속에 간직해온 대감마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종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편지 구석에는 돌석이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왈패놈이 야밤에 숙부의 하수인과 은밀히 접선하는 것을 본 자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왈패가 살아있다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령님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자신 또한 죄인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숙부가 집안을 장악하기 위해 꾸민 치밀하고도 끔찍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의 식구가 조카의 앞길을 막고 충직한 종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 한단 말인가. 돌석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숙부의 비릿한 웃음과 도령님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령님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는 사실, 그 착한 심성이 다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돌석을 견디게 했습니다. 돌석은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도령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새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더니 오늘은 숲 입구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뱃사공은 일찌감치 낌새를 채고 돌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돌석아, 오늘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방 안에만 있거라. 바람 냄새가 좋지 않다. 뱃사공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두막 주변을 서성이며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 마당에 쌓아둔 장작을 정리하는 척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감에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험상해진 산의 서넛이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 복장이 아닌 일반 평복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흉기를 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뱃사공은 태연하게 도끼질을 멈추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무슨 일로 오셨소? 뱃사공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며칠 전 강을 건너온 어린 놈 하나가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그놈을 내놓으시오. 그들은 숙부가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을 귀양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아예 입을 막으려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돌석은 방 안 깊숙한 곳에 있는 벽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행여나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밖에서는 뱃사공과 사내들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놈이라니요. 나는 며칠 전 관아의 명을 받아 죄인 하나를 강 건너편 나루터에 내려주고 왔을 뿐이요. 내 집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소. 뱃사공은 시치미를 뚝대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그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면 알게 되겠지. 우두머리가 눈짓을 하자 나머지 사내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뱃사공이 도끼를 들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함부로 남의 집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여기는 관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오. 뱃사공의 기세에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수저구세를 믿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앞을 막아 그들은 뱃사공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돌석은 벽장 안에서 낡은 나무 틈새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뱃사공이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산신령이 보고 계신 이 신성한 숲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내 비록 늙었으나 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함부로 날뛰다가는 멧돼지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로 구르게 될 것이다. 뱃사공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울릴 만큼 컸고 때마침 숲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내들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맹수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방 안을 힐끗 쳐다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좁아 보여 사람이 숨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뱃사공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달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소.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하지만 만약 그놈을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그때는 영감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거요. 사내는 으름장을 놓으며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오두막을 빠져나갔지만 뒤를 돌아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뱃사공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돌석아, 괜찮으냐 나오거라. 뱃사공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벽장문을 열고 나와 뱃사공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까지 위험해지셨습니다. 돌석이 울먹이며 말하자 뱃사공은 돌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으니 당분간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뱃사공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숙부라는 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귀양 가는 아이 하나를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자객을 보내다니. 이는 필시 네가 살아있으면 곤란한 비밀이 더 있다는 뜻일 게다.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왈패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숙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인 자신을 없애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은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악인들이 이토록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들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숲속 생활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낮에는 연기가 나지 않도록 마른 장작만 골라 불을 피웠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발자국을 지우며 다녔습니다. 뱃사공은 오두막 뒤편에 있는 작은 동굴을 보여주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곳으로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안에는 비상식량과 물을 조금 저장해 두었습니다. 돌석은 그 동굴을 보며 마치 짐승이 된 것 같은 처량함을 느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지금 돌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새 한방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은 숲을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자 자객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되었고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도령님을 생각했습니다. 도령님도 저 눈을 보고 계실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드시며 내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움은 눈송이처럼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긴 겨울밤. 돌석은 그를 익히는데 몰두했습니다. 뱃사공 어르신은 까막눈이었지만 돌석은 도령님 곁에서 훔쳐 배운 글 실력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며 복습했습니다. 언젠가 한양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진실, 정의, 귀향 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명필의 그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뱃사공은 그런 돌석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숲에서 겪은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무료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감마님이 보낸 비밀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으로 위장하여 눈길을 헤치고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전령은 대감마님의 안부와 함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숙부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왈패가 숨어 있는 곳도 알아내셨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전령의 말에 돌석과 뱃사공은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령은 돌아가기 전 도령님이 몰래 쓴 서찰을 돌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석아,
잘 지내느냐? 나는 네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하지만 아버님 말씀을 믿고 꾹 참고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는 날 우리 예전처럼 연을 날리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자. 부디 몸성이 있어 다오. 도령의 서찰을 읽는 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 방울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령님의 변함없는 우정과 믿음이 돌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었습니다. 돌석은 서찰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곧 갑니다. 도령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돌석은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뱃사공 어르신과 함께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오두막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돌석의 귀환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면 돌석도 세상 밖으로 나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돌석은 오늘도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봄의 냄새를 맡으며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제법 힘차게 들리기 시작할 무렵 숲속 오두막에도 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 수정 같은 물방울을 뚝뚝 떨구었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연한 초록빛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뚫고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겨우내 입었던 두툼한 속옷을 벗어 정리하고 뱃사공 어르신이 건네준 새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전령편에 보내주신 그 옷은 몸에 꼭 맞았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돌석은 죄인의 누명을 쓴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뱃사공 어르신은 돌석의 손을 꼭 잡고 나루터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의 강물은 봄 햇살을 받아 윤슬이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석아, 강물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로 가듯 진실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란다. 네가 보여준 충심과 용기는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으니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돌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뱃사공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생면부지에 자신을 거두어주고 목숨을 지켜준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이었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 멀어질 때까지 뱃사공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예전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돌석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은 돌석을 반기듯 붉은 자태를 뽐냈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까치 소리는 마치 개선 장군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돌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고향의 흙내음, 밥 짓는 냄새, 그리고 아련하게 느껴지는 대갓집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곧 도령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 시각 마을 관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석을 털고 일어난 대감마님이 직접 관아에 출두하여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숙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들추어내어 집안 망신을 시키려 하십니까? 그 종놈은 귀양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도 있더이다. 숙부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대감마님은 굳게 다문입을 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또 역시 대감마님의 위세와 결의에 눌려 조심스럽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대감마님은 사또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사또, 이 사건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아이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천륜을 저버린 악인이 얽혀 있습니다. 부디 증인을 불러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대감마님의 신호에 따라 포졸들이 관아 문을 열었고 포승줄에 묶인 한 사내가 비틀거릴 듯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숙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은 것으로 위장되었던 바로 그 왈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놈은 죽었다던 춘삼이 아니더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사또가 왈패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죽었다던 놈이 어찌하여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네 놈의 주리를 틀어버릴 것이다. 왈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아이고,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기 계신 숙부 어르신께서 큰돈을 줄 터이니 죽은 척하고 다른 고을로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도령님이 저를 밀친 것도 사실은 숙부 어르신이 미리 짜준 각본이었습니다. 왈패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관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숙부에게로 쏠렸습니다. 숙부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저 천한 놈이 형님에게 매수되어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내가 조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운단 말이냐. 숙부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봄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 돌석이 있었습니다. 돌석은 당당한 걸음으로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석을 본 도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석아 도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돌석은 도령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가 바로 살인 누명을 쓰고 귀향길에 올랐던 돌석입니다. 숙부 어르신께서는 제가 도령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떠나는 날 저를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어린 놈이 제법 쓸만하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양 가는 배를 탔을 때 뱃사공을 매수하여 저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셨으나 대감마님의 은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돌석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감마님이 내민 숙부의 비밀 장부와 돌석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들의 진술서까지 더해지자 숙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대로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조카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려 했으며 무고한 종을 사지로 내몬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 저자를 당장 하옥하고 그 죄를 엄히 물어 유배를 보낼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숙부를 포박했습니다. 숙부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정의의 심판 아래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관아 마당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도령은 체면도 잊은 채 맨발로 뛰어내려와 돌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돌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그 고생을 했구나. 도령은 돌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돌석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도령을 마주 안았습니다. 도령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도령님을 뵙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살아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소년의 뜨거운 포옹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대감마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의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 돌석이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석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아, 너는 비록 내 집의 종으로 들어왔으나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는 자식이다. 네 충심과 의로움은 양반인 나보다 더 귀하고 높으니 앞으로는 도령과 형제처럼 지내며 글 공부도 함께 하도록 하여라. 이는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석은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도령은 당연하다는 듯 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 대감 댁에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기름 냄새 고소한 전과 떡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숙부의 악행이 드러난 것을 통쾌해했고 돌석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도령과 돌석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의 생활, 뱃사공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밤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은 점점 깊어가고 대갓집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비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그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빚을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강요나 의무감이 아닌 이 소중한 집과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도 더 이상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돌석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서툰 솜씨로 낙엽을 쓸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돌석은 마루에 걸터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이 집안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돌석은 품속에서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보았습니다. 귀향길에도 숲속 생활에도 늘 함께했던 도령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정의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돌석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둔 앵두나무 가지에 참새 한 쌍이 날아와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마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어 돌석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돌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길 일도 억울해할 일도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봄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돌석과 도령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와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달빛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돌석이 마당을 쓰는 평화로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